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뭐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그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기 변호사께서 항상 우리 출경대 첫 코너를 문을 여시기 때문에 예, 피곤하셔도 힘차게 해야 돼. 우리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 문을 잘 열어야 된다고 우리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문 대통령 사면 없고 윤석열은 내 사람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8일에 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인데 좀 뭐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예, 그 문 대통령은 그 두 분의 이제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현실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막 선거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크고 법원도 엄한 형벌을 선고한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데도 사면을 해주는 건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반성 없이는 사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내년 5월이잖아요. 예. 그 2022년 5월인데 임기 내에 사면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문 대통령 역시 사면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이 고민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는 4월에 이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선거 때마다 이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문 대통령 역시도 자신의 임기 내 이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만큼 이 결자 해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 사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사면에 대한 아마 최종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간 정부와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한마디로 그간의 갈등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윤 총장은 우리 정부 사람이다. 즉 내 사람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할 목적으로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윤 총장의 대권 행보에는 또 선을 긋는 그러니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 윤 총장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 역시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 서로의 견해차를 해소하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명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좀 이런 갈등이 비춰진 데 대해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 대통령이 좀 실기하지 않았나라는 걸로 좀 보이는 게요. 네.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부터 징계 처분까지 해오면서 임기 중에 윤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문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 없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연일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두고 뭐 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에 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금 의혹까지 모두 청와대를 향한 보복성 수사라고 하면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 돌발 행동을 한다는 건지도 의문인데요. 사실 여당이나 뭐 추 장관 모두 이 청와대가 아니면은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때 청와대만이 요거를 이제 제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 장관이 내린 징계나 뭐 이런 조치들이 다 법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윤 총장이 압승을 거둔 상황이고 예. 그 반대급부로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윤 총장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추 장관과 윤 총장 그리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을 때 청와대가 진작에 나서서 조율을 해야 했지만 이 소극적으로 방기하면서 이
사건을 더 갈등을 더 키운 셈인데 음, 이제와 갈등을 봉합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제 실기했다, 시기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향후 여당에서도 이제 대응이 좀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 원전 감사도 이미 여당과 감사원이 작년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 역시도 실기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이제 원전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제 추 장관이 이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여당의 공세 수위도 그때부터 더 높아졌는데요. 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기 보장을 언급했으니까 이제 사퇴나 탄핵이나 이런 말은 여당에서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장의 일을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좀 발언 수위가 좀 낮아지는 수준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사실상 정책 그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는 설 명절 전에 이제는 특단의 공급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제 투기 억제 위주, 즉 과세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공급 위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날 문 대통령도 이 공공부문 참여와 유도를 늘리고 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또 절차를 단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가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대출도 매우 까다로워졌고요. 그런데 이런 세금이나 대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오직 부동산 공급을 이제는 확대하겠다는 건데 네. 과연 이것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문 대통령의 실언이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재발 방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아동학대 재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 의사는 있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마치 그 입양 아동을 물건을 쇼핑하듯이 음, 교환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제는 문제가 된 건데요. 특히 현행 법률에서는 이 입양을 그러니까 파양하는 거, 이 파양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좀 문 대통령이 너무 입양 문제를 좀 가볍게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빨리 전해 예. 주시죠. 다음 이슈는 이재용 실형 반전의 항소심입니다. 어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어요. 예, 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검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2년 2월 구속 기소된 지 1심에서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다음 해인 2018년 2월에 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 또 이 항소심이 또 파기환송되면서 이번에 또다시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제는 열린 겁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고요. 예.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미 이전에 353일 동안 이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 정도 수감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초범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 요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업무상 횡령액 86억 원을 대부분 피해 변제했다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뽑았지만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의 편승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그리고 묵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 1심이 2012년이 아니고 2017년이었습니다. 예, 2017년 2월입니다. 5월입니다. 예. 5월입니까? 예, 2월입니다. 2월. 예. 예, 2017년 2월입니다. 예. 자, 그동안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 준법 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이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 초기부터 그 재판부가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라. 그러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삼성도 뭐 대법관 출신을 영입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집행유예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그 재판부는 이 삼성이 설치한 이 준법감시위원회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삼성 내 동종 범죄를 재발하는 걸 막을 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라고 해서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삼성으로서는 불이탈을 맞은 겁니다. 예. 자, 앞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또 저희가 또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